소중한 공부의 시간 가지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생사의 이치를 깊이 있게 알아가고 생사가 둘이 아닌 근본 자리를 체득할 수 있는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현재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시는 최도훈 교무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친정에 온 것 같아서요. 우리 정통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벗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뭘 준비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쓴 책하고요, 생사노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드렸고요. 요 생사노트는 한 달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사 연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자, 제가 그 앞에 이제 오면 생전천도를 위한 정진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뭐 말로 하는 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통님들 글 좀 쓰셔서 발표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사연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서로 공유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이라고 시간을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몇 시간이나 될까? 24시간 동안 그 중에서 오롯하게 생사 연말을 위한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 말고요. 뭐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우리 자녀들 건사하고 손자들 봐주고 이런 시간 말고 정말 오롯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절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저녁 신고를 마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나만을 위한 시간, 핸드폰도 꺼놓고 내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문 딱 잠궈놓고 그 시간은 이 생사노트를 쓰는 거예요. 이거 딱 하루 하면 30분,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딱 하면은 시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25분, 30분씩 이 절대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딱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시간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타님 못 받으셨어요? 네. 제가 만들다가 프린터 고장 나가지고 다 못 만들었어.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오네요. 예. 자, 그래서 날짜를 적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하겠다 생각하다가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생사노트는 법문을 짧게 한 5줄 정도만 적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도품과 생사편에 있는 법문을, 대종사님 법문을 그대로 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밑에 한 줄 감상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실습으로 한 번만 해볼 거고요. 이제 댁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정을 하고요. 이제 명상 체험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이따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게요. 명상 체험이 있고요. 천도 법문에는 우리 정토인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생가시여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낯설기도 하죠.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독경은 일원상서문 독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문사경은 1장부터 해서 제가 생사편 27장까지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하시고 생사연말을 해보시는 겁니다. 일단 이건 좀 나중에 하고요. 이제 쓰는 거하고 그 병행으로 할게요. 자, 처음부터 이런 거 막 쓰게 하면은 막 싫어라 하시더라고요. 밥 소화도 안 됐는데 뭐 쓰라고 하냐 이렇게 하시니까,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문제를. 시간의 개념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뭐라고 그러죠?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가장 짧은 거. 네? 찰나. 그렇죠. 우리 정토님들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너무 잘 맞추고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호응이. 네. 찰나. 그렇죠. 찰나. 그래서 찰나는 1찰나는 힘이 센 장정 두 사람이 명주실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것을 잘 드는 칼로 탁 자를 때 잘라지는 순간에 75분의 1초가 1찰나래요. 굉장히 순식간이죠. 그렇다면 가장 긴 시간은 뭐라고 그러죠? 긴 시간. 영겁 또는 겁. 그러죠. 겁. 그래서 1겁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사방 4km가 되는 큰 산을 1000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그 비단 옷으로 싹 하고 올라가. 또 1000년에다 내려와서 또 한번 싹 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 바위산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겁이래요. 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가보셨나요?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는데, 하도 유명하다고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갈매기가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해운대 모래알을 하나를 먹고 그 다음 날에서 하나를 먹고 해서 해운대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겁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이 1겁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인데, 자, 같은 마을에 살려면 5,000겁이라고 하는 인연을 서로 맺어야 우리가 익산시 또는 영등동, 신동 이렇게 같은 마을에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5,000겁. 굉장히 멀죠. 자, 그러면 친구가 되려면, 이렇게 같은 도반이 되려면 몇 천 겁이 필요할까요? 6,000겁. 제가 이제 봐요. 5,000겁, 6,000겁 그렇게 가요. 자, 그러면 부부가 되려면 몇 겁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7,000겁.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자, 5,000겁, 6,000겁, 7,000겁이 필요해요. 형제 자매는 8,000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 자녀는 몇 겁일까요? 9,000겁. 쉬워요. 이게 5, 6, 7, 8, 9 이렇게 하면 돼요. 9,000겁이에요. 9,000겁. 그렇게 많은 세월을 우리가 인연을 맺어야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우리 정도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얼마나 소중한 법동이십니까? 너무 그렇죠. 네. 그렇게 긴 세월을 서로가 인연을 맺고 선연을 맺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죽음을 준비하는 거하고 준비하지 않는 거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대종사님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네? 미리미리 마음을 챙기고, 그렇죠? 네. 자, 그렇죠. 네.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 와가지고, 야, 친구야, 나 너희 집 옆에 지나가는데 차 한 잔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토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라고. 자, 우리 정토의 우리 법사님들은 다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단 가서 해보면, 나 약속 있어서 안 된다고. 이따가 오면 안 되겠냐. 내가 나갈게. 막 이래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집에 빨래 해놓은 거, 널어놓은 거 있고, 설거지 아직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해가지고, 다른 손님 들어오면 미안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정토님들은 두라라 언제든지 왜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잘해줬기 때문에 두라라 이렇게 하죠. 그죠? 다 그러시잖아. 그렇죠? 네. 자, 그렇듯이 죽음도 그런 거예요. 죽음도 나에게 딱 왔을 때 그래 난 갈 준비가 됐어 라고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난 지금 할 일이 많이 남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지금은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음은 죽음을 준비하면 맞이하는 죽음이 되고 죽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죽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맞이하는 죽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하는 죽음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죽음은 맞이해야지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죽음을 준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죽음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할게요. 죽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 막 태우죠. 태우고 뭐 어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상 숭배라고 하는 의례가 있고요. 하나는 사자 의례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조상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의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고인에 대해서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썼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그분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는 두 가지 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뭐 옷을 태워드려야 그분이 하늘 나가서 입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하여간 거기를 빨리 잊기 위해서 하는 게 사자의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할머니들 뭐 은비녀라든지 아니면 반지라든지 아니면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간직하는 거 있잖아요. 고이 간직하는 거. 이게 이제 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그분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진 애장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그분이 떠오르고 그분이 생각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기 전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보니까 100 빼기 1은 했더니 0 써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0 빼기 1은 0. 100 빼기 1은 99가 돼야 되는데 0이래요. 함타원님 아세요? 100 빼기 1은 0.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100번 자라가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뜻이래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잘못해버리면 그동안 한 거 헛수고예요. 0. 그게 식당에 적혀 있더라고요. 식당에. 그래서 식당에서도 손님들에게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지금까지 한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 잘하다가도 한 번 그 사람이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실수를 한 번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심을 가져버리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 준비 교육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세 가지. 애착, 탐착, 원착을 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100 빼기 1은 0이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오래도록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언제나 나한테 사과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랑하는 마음, 애착 같은 경우 보면 뭐예요? 애착은 날아가는 새에다가 돌을 묶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내가 어디 가려고 그래도 꼭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모위원회에서 죽음 준비 교육 생사 체험을 진행을 하면서 유언서를 작성을 하게 하거든요. 유언서를. 그럴 때 제일 먼저 버려버릴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버리는 거. 남편 제일 먼저 버리더라고요. 남편 제일 먼저 버려요. 제일 먼저 버려요. 두 번째 버리세요. 그랬더니 그래, 뭐 친구도 버리자. 친구도 버려놓고. 왜냐면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버리세요. 그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자식을 못 버려. 자식은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끝까지 찾고 있어요. 이거 놓으세요. 아, 절대 안 된대요. 제가 쪽지에다 적어서 하나씩 버렸거든요. 절대 못 놓아요, 자식은. 그게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요. 다 장성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못 놓아요, 자식은.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놓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갈 때는 제가 이제 낯설지만 떠나는 여행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여행은 우리가 다녀온 여행일까요? 안 다녀온 처음의 여행일까요? 처음이죠. 근데 알고 보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는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대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낯설은 거죠.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여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행을 갈 때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준비물. 자, 우리가 여행 간다 했을 때, 우리 정도님 여행 간다 했을 때 준비물이 어떤 게 있죠? 뭐 챙겨가야 되죠? 문타원님, 뭐 챙겨가야 되죠? 네? 옷, 그렇죠. 옷을 갈아입어야 돼. 옷을 챙겨야 되겠죠. 네, 속옷을 제일 먼저 챙겨요. 아, 예, 맞습니다. 챙겨야 됩니다. 네. 또 뭐 챙겨야 되죠? 그렇죠. 세면도 챙겨가야죠. 또, 네? 비상금. 아, 그렇죠. 비상금. 돈 없으면요, 이거 여행이 아니에요. 고행이에요, 고행. 네. 또 뭐 있어야 되죠? 또 뭐 있죠? 같이 갈 사람이. 그렇죠. 같이 갈 동반자, 동행할 사람 챙겨야 돼. 또 있어요. 네? 비상약도 있고. 그렇죠. 비상약품 타지에 갔을 때 아파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서럽고. 네, 챙겨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정답이 안 나와서 지금 제가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분증 챙겨야죠. 예, 신분증. 자, 어떤 분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송승현 교수님. 자,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내가 어딜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제일 먼저 정하죠. 두 번째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갈 거냐? 기차를 타고 갈지, KTX 타고 갈지, 고속버스 타고 갈지, 자가용으로 갈지, 걸어갈지, 자전거 타고 갈지, 하여간 교통수단을 생각하죠.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뭐 있죠? 그렇죠. 얼마 동안 갈 것이냐? 내가 8박 9일을 갈 것이냐, 3박 4일 갈 것이냐, 이런 게 있고요. 또요.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면 정답 다 나와요. 자, 여행 간다 하면 또 뭐 있어요? 많죠. 그다음에 혹시나 거기가 우리나라 여행을 해외일 경우에는 거기에 날씨는 어떤지, 기후가 현재 여름인지 겨울인지 거기에 맞춰서 옷이라는 걸 챙겨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겨울인데 괌은 여름이에요. 근데 겨울만 챙겨가서 낭패죠. 제가 이제 그때 장명훈아 답사 때문에 유럽을 한번 간 적이 2014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우산을 거기는 비가 잘 온다고 그래서 이 조그만 우산을 챙겨가려고 차에다가 고이고이 해서 내릴 때 꼭 챙겨서 가져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내리는 순간 깜빡한 거예요. 생각이 언제 났냐면 인천공항 갔더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그쪽 현지에 가면 우산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사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면세점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우산 제일 싼 게 얼마예요? 했더니 7만 원 달래요. 7만 원. 7천 원이면 살 것을 7만 원 주고 사가지고 2번 썼습니다. 갖고 와서. 그래서 그 우산 아까워서 지금도 못 쓰고 그냥 고이고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여행은 준비물 챙겨가지 못하고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저 다시 좀 가서 좀 챙겨오면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여행은 현지에서 조달도 가능하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여행은 한 번 가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현지 조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기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 좀 넘겨볼게요. 제가 여기를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죽음 준비를 왜 할까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에 비유를 들었냐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뭐 하는 거예요? 소방훈련 하고 있는 거죠. 소방훈련. 그래서 소방훈련은 불이 날 것을 대비해서 불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불이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불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했을 때 빨리 초기에 진압을 해서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없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방훈련을 한 곳과 한 기관과 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평상시에 소방훈련을 그냥 서류로만 했다고 하는 데는 혹시 불이 딱 나버리면 그냥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이나 했으면 불이 났을 때 빨리빨리 가서 소화기 찾아가지고 초기 진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락을 하고 구급반을 가가지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준비도 미리미리 한 번씩 해보면 죽음을 딱 했을 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돼서 그 길을 잘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령에 따른 죽음 인식을 한번 볼게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명체를 장난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도 잘 움직이다가 건전지가 다 되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건전지만 딱 갈아 끼면 다시 또 움직이죠.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딱 열반을 딱 드시면은 어떤 뭔가만 딱 교체해주면 다시 움직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3살에서 5살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6세에서 9세 정도 되는 아이들은 한 번 죽으면 결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죽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요. 단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내 친구, 내가 키우는 애와 관계는 절대 안 죽어라고 생각하는 게 6세에서 9세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10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죽음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고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언젠가는 나와 이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행 얘기를 했는데요. 여행에서 이 챙겨야 할 것과 놓고 가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캐리어라는 것은 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리어에 몽땅 다 집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뭘 챙겨야 되죠? 뭐 챙겨야 되죠? 네. 청정일념과 서원을 다 챙겨고 가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제가 이제 여행 갈 때 챙겨야 될 게 뭘까요? 했더니 뭐 스마트폰 챙겨야 되고 뭐 배터리 챙겨야 되고 뭐 보조 배터리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 챙겨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여행을 갈 때는 이 청정일념과 서원을 다 챙겨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놓고 가야 될 것은 3가지. 애착, 탐착, 원착. 이 3가지를 탁 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당연히 놓고 가야지. 그런데 막상 가려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이제 5년 전에 아버지 열반하시고 작년에 어머니 열반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눈물 났던 게 그런 거예요. 어머니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이제 당신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곧 있으면 열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열반 한 일주일 정도 그때쯤에 제가 이제 호정맥 영훈이 그래서 야 영훈아 나 좀 탈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눈물 나더라고.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꽉 잡아드리고 엄마 나무아미타불만 잘 외우게 계속 그 말씀을 해드리고 법문 틀어드리고 독경 틀어드리고 그 방법 외에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부모님은 또 우리 원불교 신앙을 수행을 못 하셔가지고 정토회관에 입교만 하시고 저 부임할 때 입교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정전 일독을 다 하셨고 교전 일독을 다 하셨고 전설을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이제 저 신정절 이런 때 신년 할애 때 가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해드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한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이제 집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살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저 옆마을에 누구랑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참 지금도 생각해도 그게 마음이 안 풀린다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면은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매장을 해드릴까요? 화장을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매장할까요? 화장할까요? 뭐 이런 부르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것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생사노트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을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다가 마지막에 들어진 생각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여행을 가시는 분은 가시는 건데 여행을 보내드린 사람이 여행을 가신 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 몰라요. 인적사항은 알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해 하셨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노트가 이 생사노트 2탄 추억노트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추억노트.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로 막 돼 있어가지고요. 했고 기억과 추억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기억은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뭘 했고 뭘 언제 했고라고 했다면 추억은 함께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언제 어디서 그런 걸 했었지라고 하면서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과의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잘 써놓으면은 여행을 보내드린 사람은 그분이 평상시 무엇을 좋아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제가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온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온 세상이 조용해. 밖에 보니까요. 제 시골집이잖아요. 제가 시골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문 열었더니 온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밤새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 장화를 딱 신고 그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밭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딱 보니까 밑에 보니까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삶이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살아온 흔적이 이렇게 발자국으로 남아있듯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 보면요, 생사 노트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요,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죠? 21페이지요? 그러면 교재를 볼까요? 교재 21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인생의 10대 뉴스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나에게 이슈되는 10대 뉴스가 무엇인지를 그냥 단어로 한번 적어보시게요. 저 교재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제가 한 거 좀 달라가지고. 자, 21페이지에 한번 내 인생의 10대 뉴스를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결혼도 있겠고요. 또 자녀 출산도 있을 거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밑에 좀 적어보세요. 네. 교재 없어요? 네. 네,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서울 정토님들도 21페이지에 그 10대 뉴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질 않아가지고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제가 언급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세타님 찾으셨어요? 세타님 찾으셨어요? 10대 뉴스? 네. 해타오님은 그냥 생각으로 10대 뉴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쓰시기 그러시면 네. 눈이 혹시 다 적으시는 정도님 계신가요? 열 개 안 되면 5개만 적어도 돼요. 5개만 적어도 되고 더 적게는 3개만 적어도 됩니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단어.
동타원님도 적으셔야 되는데 동타원님 생각만 하고 오시면 안 되고 한번 적어보세요, 동타원님. 네. 그러면은 일단 운타원님 한번 발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네, 저는 그냥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했을 때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승진, 다음에는 결혼, 그다음에 자녀 출산, 그다음에 자녀 결혼, 손자 손녀 탄생, 그다음에 남편 교모 암 수술, 손녀 초등학교 입학, 현재는 문인화 작가 등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화타원님, 뒤에 화타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은 균타원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직타원님 한번 하실까요? 직타원님 오셨는데 여기 직타원. 네. 아이, 뉴스라기보다 그냥 저는 학교하고 쭉 연결이 그쵸, 되는. 예, 네. 예. 유치원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쫙 파노라마처럼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집이 시골로 이사가 가지고 부모하고 그때부터 떨어졌거든요. 중고등학교.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가지고 막 유리창 다 깨고 막 그래서 그래서 아등바등 간신히 서울로 대학을 갔고요. 그 대학에 합격 이렇게 그 이름 두자가 붙어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집까지 단숨에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9년 있다가 결혼. 다시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너무나 암흑 같은 시절. 그때 이제 또 새롭게 공부한다고 출산과 양육과 대학원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저 계시는구나. 그리고 직장. 그리고 24년 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는 이게 다시 이렇게 빈손이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딱 퇴직하고 일을 놓고 나니까 이제 이제 공부하기 전에 가졌던 결혼 초기에 가졌던 모든 그 어려운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완전 빈손인 거예요. 네. 저는 다시 지금 삶을 다시 꾸리고 살고 있고 요즘 제가 하는 일은 그래요. 이제 이거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내 생에 나를 만드는 일이야. 이런 생각으로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서울정토님들 중에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3원칙이 있습니다. 죽음의 3원칙. 처음에 진리라고 그랬더니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자, 일단 모든 사람은 죽는다.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도 나이 40이 먹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준비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생사이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생사이려니까 삶과 죽음인데 죽음까지 알아야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까지 알아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진짜 삶이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저는 이제 3대력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 8글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오래 계속하면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게 정신수양에도 나오고요. 사리 연구에도 나오고요. 작업지사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문구가 바로 오래오래 계속하면입니다. 대산종사님도 그러셨다고 하죠. 무슨 일 하다가 안 됐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은 해봤냐? 라고 하셨대요. 10년은 해봤냐.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보려고 하느냐. 오래오래 계속해라. 오래오래 계속. 그래서 지금 그 생사 준비 이런 연마도 지금 저는 이제 그 생사 노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표본을 보여드린 거고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정토님들께서 나름대로 생사 연마를 계속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아침 좌선을 하고 나름대로 사경도 하시고 독경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런 것을 꾸준히 오래오래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큰 힘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 절대 시간, 나만의 절대 시간. 왜냐하면 일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를 나의 절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 시간을 딱 가지고 하루에 30분만 딱 그 시간은 오롯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생사 연마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시간 30분을 생사 연마하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책자에는 없는데 그 각 종의 생사관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유교에서의 생사관을 잠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난 것은 정기의 모임이다. 기가 모이면 살아있는 거고 기가 흩어지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유교에서의 생사이죠. 그래서 혼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형백은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매장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교하면 이 제사가 생각나는데 이 제사라는 부분도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게 그 기가 3대, 5대까지 되면 완전히 흩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기가. 그래서 5대까지 제사를 모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의 정신, 자기 조상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 또는 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 것도 유교에서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유교를 먼저 볼까요? 그다음에 유교하면 또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할 때 이 봉분이라는 게 있죠. 봉분. 그러니까 예전에 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장사지낼 장자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처음에 사람들이 동굴에 살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워봅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셔요. 그래서 아, 잠을 깊이 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지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중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동굴 밖으로 모셔서 드렸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해치는 거죠. 훼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마 자식된 도리로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밖에 모셔드리는데 밑에다가 풀을 깔고 그다음에 시신을 올려드리고 위에다가 풀을 덮어요. 그래서 장사 지낼 장자라는 한자어가 거기서 시작을 하죠. 밑에 풀초자가 있고 죽을 사자가 있고 위에 풀초변이 있죠. 그래서 이 장사 지낼 장자라는 글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을 그렇게 모셨는데 이제는 사냥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동물들이 또 그 부모님의 시신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무대에 묻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깊이 묻어드리고 또 그 위에다 흙을 쌓아드리는 거예요. 흙을 쌓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모습이 이렇게 본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머니의 뱃속 같다라기도 하고 음택이어서 집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 쌓은 거죠. 쌓아가지고 그렇게 본분의 형태가 된 것이 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교생사원에서 매장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은 그 매개체가 바로 흙이죠. 흙.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하고 친숙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타국에 계신 분도 돌아가실 때는 자기 고향에 와서 돌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타향에 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고향 땅에 있는 것을 한 줌이라도 가지고 가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유교의 생사관에서 근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교의 생사관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저거죠. 불교면 화장 생각나잖아요. 답이, 그죠? 불.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부분도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은 단순히 시체를 태우는 도구가 아니고 불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식에서 거화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절에서 주지 스님이 그 열반한 스님의 다비를 할 때 그 다비장에서 불을 딱 붙이는 그 시점을 점화식할 때 거화 불을 딱 들고 일체 그 대중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은 탐진치의 삼독의 불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다. 그래서 이 불을 이 사자 그 고인한테 붙여줌으로써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불을 딱 붙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화장은 굉장히 거부감이 없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은 지수화풍 4대가 뭉쳐져서 된 것이고 다시 본래 자리로 보내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합집산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불교 49제가 있고 49제 같은 경우는 다시죠. 7일마다 제사를 7번, 제를 7번 지내는데 왜 하필 7일일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7일. 근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어갈 때 공포가 있잖아요. 공포와 고통을 7일마다 다시금 느낀대요. 영가가. 그래서 그때 이 독경을 올려드리고 또 쇳소리, 종을 올려드리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마음을 딱 붙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으로서 정법기를 찾을 수 있도록 7일마다 이렇게 천도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영가가 이렇게 열반을 딱 들으면요, 평상시보다 7배가 강하다고 합니다. 7배가.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 배고플 때는 이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지금 환경이 지금 먹을 환경이 아니면 그래 좀 참았다가 이따 먹어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몸을 탁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영식은 7배가 강하기 때문에 뭘 하고자 하면은 7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착, 탐착, 원착도 살아있을 때 놓아버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놓고 싶어도 7배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힘으로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 더 힘든 이유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은 영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힘들지 않을 수 있고 본인도 마음을 놓고 떠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7배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7배 강한 거에서 청정일령과 서원이 7배로 강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서원을 다 챙기고 그다음 깨끗한 한 마음도 챙기게 되면 떠나갈 때 편한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하는 책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티베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교의 생사관을 보면요, 도교는 이제 저기 노자와 장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뭐에 비유냐면 과실수에 비유를 합니다. 과실수.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죽을 것도 없는데 죽는 이유는 우리가 감나무를 예를 들어서 감나무에서 감을 딱 딸 때 이렇게 감만 딱 따면 되는데 감을 탁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나무 가지가 탁 찢어지면서 그 어린 감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사고사라고 하는 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고사. 그래서 어떠한 인위적인 밖에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갑자기 죽는 것은 그런 사고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도교입니다. 도교에서는 장생불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사고사를 당하는 것은 장생불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점, 굿 이런 거 있잖아요. 무교. 근데 알고 보면 이 무교라는 이 신앙은 우리 저변에는 미리 다 깔려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불교부터 시작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태초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초반에 했던 그런 의식과 행위들은 다 이 도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 도교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거기에 기인해서 불교, 유교, 기독교 이렇게 그런 종교들이 스팝이 되면서 민중과 함께하는 그런 생사관과 의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이제 크게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볼 수 있는데 일단 개신교 같은 경우는 죽은 이를 추모하는 거 살아있는 것에서 위로한다 했을 때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불러갔기 때문에 슬플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보다는 살아있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을 더 챙기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연미사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미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카톨릭에서 하는 건데 이 카톨릭은 개신교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우리 그러면 중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연옥이에요. 연옥. 근데 연옥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그냥 천국으로 보내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기는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화의 기운을 받게 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대신 지옥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생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불교 생사관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전 예수제의 확대 적용이라고 적어놨는데 생전 예수제는 뭐예요? 살아 있을 때 미리 죄를 지내는 거죠. 살아 있을 때 미리 죄를 지내는 거. 생전 예수제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전 장례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 장례식. 장례식을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죽어서 장례 치러봤자 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굳이 내가 그럴 거냐.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를 치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그 암에 걸려서 한 3개월밖에 만약에 여명이 없다 했을 때 미리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느 병원으로 오면 병원 카페에서 만나면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문자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죠.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선물을 챙겨가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그 밑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 선물도 필요 없고 평상시 나를 보고 싶은 마음만 챙겨서 와라 해서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또 사전 장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낯선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배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미련을 없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을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필기도구를 제공해 드리고요. 글씨 쓰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스케치북을 제공해서 어떤 거라도 그릴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난 말로 할란다 그러면 말로 할 수 있도록 녹음기를 틀어드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옆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언과 유품을 문건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 것인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자녀들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곳으로 기탁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옷 같은 경우도 뭐 양로원이나 단체에 보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아픈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써는 거예요. 평상시에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해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명타님도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간호를 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바람을 쐬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창문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열어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거나 또는 뭐 꺼즈라든지 물수건을 통해서 마른 입을 잠깐 닦아준다거나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거 했으면 최대한 그걸 해드리는 거죠. 밖에 잠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주사바늘 빼고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는 거죠. 저가 이제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알죠. 그 수치가 떨어지면 어지럽고 그렇다는 걸 알으니까 그날도 아버지께서 나 좀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병원에 가시자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병원보다 나 그냥 깨끗하게 목욕 좀 하고 싶다. 온천 좀 데려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죠. 온천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빨리 수혈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으니까 부랴부랴 해드렸는데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KTX 타고 형하고 같이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는 앰뷸런스 타고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차라리 모시고 온천을 갈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해서 정말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한 번쯤 들어주는 것도 이게 남아있는 사람한테 미련이 되지 않고 또 가시는 분한테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데요. 이겁니다.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작가라고 하면 뭐 특별한 사람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만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행위들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디 항상 시골 가보면 뚝딱뚝딱뚝딱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갈퀴도 만들고 뭐 또 만들고 어머니가 뭐 불편하다고 그러면 선반도 만들어 놓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만들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봤을 때는 뭐 저런 게 뭐 작품이야 하시겠지만 자녀들한테는 그게 작품이죠.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어머니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뭐 좀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스케치북하고 뭐 크레파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려 가지고 뭐 그리기도 해보고 또 만들기를 좋아한다면 만들기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바느질을 좋아한다고 하면 바느질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다 드려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버리지 말고 나중에 열반 기념제라든지 뭐 49제 때 이렇게 놓고 전시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거다고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상시에 어머니께서 어떤 걸 생각하셨는지 또 어떤 것을 좋아하셨는지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 이런 것이 또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장사제를 장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밑에다가 풀을 깔고 고인을 모셔드리고 다시 풀을 까는 이런 형태가 장사진을 장자라는 거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매장 문화로 이렇게 되어진 거고요. 이 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조자도 마찬가지죠. 조자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셔놨더니 동물들이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활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활을 들고 서서 그 고인을 지키는 모습. 그래서 조문할 때 이 조자가 이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매장 문화, 화장 문화 얘기했고요. 자연장 문화. 저는 일단 장묘 문화에서 이 서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서열. 뭐냐면은 매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연장하고 이렇게 서열이 아니고 정말 고인이 평상시에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주말에 가보면 아버지께서는 한 2년 반 동안 이제 계셨다가 열반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은 한 번은 갔더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분주하신 거예요.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전화하시고 그러는 거에서 아버지 뭐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땅 좀 알아보려고 한단다. 무슨 땅이었더니 야 내가 들어갈 곳은 내가 준비해놓고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산을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디 조그마한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사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저기 한번 같이 가시게요 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간 곳이 영모묘원이에요. 영모묘 갔더니 원불교 이렇게 넓은 데가 있었냐고. 근데 묘지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좋냐고. 꽃이 막 펴가지고 철쭉이 펴가지고 너무 이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불교 역대 조상님들 계시고 조상도 계시고 아주 좋은 영모 공원묘지니까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매일 독경 소리 듣고 대종사님 법문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 외로운 선산 구하지 마시고 내가 형들하고 얘기해서 여기 구입을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 돌아가셔서 어디를 가겠다는 걱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그랬어요. 아버지 화장, 매장, 자연장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 달라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나는 두 번 죽긴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매장으로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화장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화장을 통해서 자연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미리 여쭤보고 그 방법대로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제가 전에 이제 그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사전 장례의향서, 사전 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의향서는 이따 얘기하고 장례의향서에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내 장례식에는 누구를 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례식은 며칠장을 치를 것인지,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엔 자연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 적는 거죠. 원래 장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인공이 없잖아요, 그렇죠? 돌잔치나 결혼식이나 이런 것은 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만큼은 주인공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죠? 계시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행위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상주한테 물어봐요. 상주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게요. 이렇게 하시게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이 내 방향대로, 내 의도대로 진행이 되려면 사전 장례 의향서를 미리 건강할 때 작성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상을 당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해주라 라는 것을 미리 시나리오를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거 없이 그 뜻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공 있는 장례식이 되려면 그렇게 사전 장례 의향서를 미리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언서를 작성하는데 유언서 같은 경우도 그냥 내 재산이 총 얼마 있는데 어느 계좌에는 얼마가 있는데 이것은 큰아들이 가져라, 이것은 둘째 아들이 가져라, 셋째 아들이,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애착, 탐착, 원착을 한번 거기 적어보는 거예요. 유언서에다가. 근데 적기 전에 이제 제가 좀 생사 노트에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보시면 거기 보면 애착 목록이 있고 탐착 목록이 있고 원착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녁에 불 딱 끄고 스탠드만 딱 켜놓고 옆에 차 한 잔 딱 놓고 드시면서 적어보세요. 정말 나한테 내가 지금 바로 떠난다고 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무언가를 한 번씩 목록을 적어보는 거 하나씩. 그래서 이 목록에서 있는 하나하나를 한 번씩 보내보는 거죠. 한 번씩 어차피 결국 혼자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놓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목록, 탐착 목록, 원착 목록을 하나씩 적으면서 하나씩 떠나 보내주고 유언서의 내용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버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유언서를 통해서 한 번씩 풀어보는 거죠. 내가 널 용서하마.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직접 적고 내 마음에서 풀어버리고 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과의 상극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언서의 내용을 적는 거죠. 자, 근데 유언서는 몇 번 적어야 될까요? 평생 몇 번 적어야 돼요, 유언서요? 한 번? 네.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용을 또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화장, 매장, 자연장이라고 하는 장법에 있어서도 한 번씩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면 변화된 그것을 내용을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을 업데이트한 것을 놓는데 이 유언서하고 사전 장례의향서, 사전 의료의향서는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요?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보관하는 장소요. 네? 직타님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캐비넷에 보관했는데, 네, 맞아요. 자, 보관하는데 놓으면 안 되는 장소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책상 위, 하나는 식탁 위. 여기다 올리면 절대 안 돼요. 유언서에 딱 올려놓고 가시잖아요. 바로 난리가 납니다. 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식탁 위, 책상 위는 절대 안 되고 캐비넷도 좋고 어느 장소도 좋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 이상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은 가족.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계신 배우자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자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모든 것을 내 두 번째 서랍에 딱 넣어놨으니까
혹시 내가 먼저 당하면 그것대로 해줘라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한 명 얘기하고요. 또 한 명은 누구냐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요새는 가족 여행 많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다시 풀리게 되면은 가족끼리 가다가 혹시나 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해고자 원한 것을 적어놨는데 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친구가 거기 두 번째 서랍 열어보면 그 친구가 적어놓은 거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라고 하면 열었을 때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뜻대로 해주게 되면 의미 있는 존엄한 장례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어디다 보관했냐면요, 매트리스 밑에다 보관했어요. 침대 매트리스 밑에다가 깊이 보관을 한 거예요. 항상 뭐 하고 있으면은 적어가지고 그 각대봉투 넣어가지고 밑에다 넣어놓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은 그런 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뭘 적긴 적었는데 어디다 넣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나 유품 정리하고 있는데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그게 딱 나오는 거죠. 보니까 해드린 거 내용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막 있는 거 나타나는 거. 펑펑 울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는 했지만 이것을 가족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족이 알고 그대로 실천해 줄 수 있도록 실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연장은 잘 아시죠? 네, 자연장. 자, 우리가 자연장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떤 거 생각나세요? 수목장 생각나요. 수목장. 그죠? 나무 밑에 모시는 거 생각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수목장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무원들을 이제 국토가 부족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럽을 한번 갔다 오라고 시켰더니 이제 유럽 스위스나 독일 이런 데 다녀온 다음에 가보니까 거기는 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고인을 화장해서 모시더라. 우리도 산도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의식 자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라고 하면 흙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흙에서 왔다고.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장이라든지 자연장은 흙 속에 묻어들이는 거고요. 독일이나 스위스 이쪽에서는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라고 하냐면 곰이래, 곰. 자기의 조상이 곰이래, 곰. 그럼 곰은 어디 살아요? 숲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얘네들 생각이에요. 유럽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모습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수목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보니까 신수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시들시들 병이 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병 들으셨다고 다시 좋은 나무로 해드려야 된다고 영양제 줘야 된다고 하면서 나무를 다 하는데 이게 나무 그 산에서 한 나무가 병들면 그 나무만 교체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옆 나무가 그늘이 져가지고 못 살아요. 또 주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목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형편에 맞질 않아요. 우리나라 형편에는. 그래서 자연장이라고 하는 그 큰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연장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는 나무 밑에 모시는 수목장이 있고 나무 사이에다 모시는 수림장이 있고 화초 밑에 모시는 화초장이 있고 잔디 밑에 모시는 잔디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연에 의탁해서 고인의 유해를 묻어들이는 걸 모든 것을 자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그 문중에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가정에도 이렇게 자기 그 시골집이 있으면 시골집에도 자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고인을 모실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제가 이제 생사노트에 그 명상하고 그런 거 넣어놨어요. 유언서 쓸 때 그냥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토님들 스마트폰 다 하실 줄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어플을
그 QR 코드 어플이라는 걸 한번 다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QR 코드. 네,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죠? 한번 그 스마트폰 이용해서 QR 코드 스캐너라고 검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집에 가시면 또 하실 거니까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한 다음에 노트에 있는 것을 딱 대면은 말소리가 나옵니다. 예. 아, 이만큼 하면 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교감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예. 아, 요즘 그렇게 되는구나. 네. 네. 제가 서울 정토님들은 책 보내드릴게요. 네. 브라우저 열기 누르면 소리 나나요? 마이크 대고 한번 크게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소리 나는데요? 교감님 건가요? 네. 지금 나오는 영상 그 소리는 유언서 작성할 때 나는 배경음악이에요. 그래서 유언서 작성할 때 이 음악을 틀고 들으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날마다 하는 절대 시간에 할 때 그 명상 체험이 있습니다. 명상 체험도 마찬가지로 QR 코드 딱 하시면 네. 교재에 나와 있는 QR 코드에 그대로 대면 소리가 나니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방법만 이렇게 알고 계셔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서로 작성해 놓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가 시행이 되어서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임종시 인간으로서 품위와 존엄성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QR코드 하시라고 네, 하나에 집중하시면 막 너무 네. 네. 끝을 봐야죠. 네. 한번 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요.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사항에다가 여기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가, 혈액투석까지는 할 것인가, 인공호흡기 착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항암 대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전 열람 허용 여부 하시고 이제 보관 방법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원 호스피스 병원이 있으니까 원 호스피스 병원에다가 한부를 보내시면 거기서 사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보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내주시니까 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한번 부착하게 되면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착 기도삽관해서 이 안으로 그 넣게 되면 그 다음에는 뺄 수가 없으니까 하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서
사전 의료 연명 의료양서에 있는 내용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얘기를 못하니까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나는 연명 치료 안 하란다. 대신 너무 아프니까 뭐 항암제라든지 뭐 다른 진통제 같은 경우는 해줘라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꼭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 장례 의향서 이 부분, 그러니까 보관해야 될 게, 작성해서 보관할 게 유언서,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 사전 장례 의향서, 이 세 가지는 평상시에 딱 작성을 해서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어디 캐비넷이나 어디 서랍에 넣어놓고 평상시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혹시 뭔 일 당하게 되면 이 방법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고를 어디까지 알릴 것인가 해서 그냥 많은 사람이 알려줘라. 아니면 그 어떤 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목록을 적어가지고 이 사람은 꼭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누구랑 친하셨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연락처 사람 다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이름이나 적어놓으면 핸드폰에 찾아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명단을 한번 적어놓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족과 친지들만 모일 것인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 모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장례 형식, 종교 형식, 장일은 며칠로 할 것이고, 뭐 부의금은 일체 받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꽃은 안 받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쭉 하고 염습 있고 수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른 걸 넘어갈게요. 바람직한 상장례 문화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하자. 이것은 이제 정산용을 말씀하셨죠. 지금은 시체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화장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랬대요. 대부분 장지가 어디냐면 산이에요, 산. 근데 그 산도 아스팔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밭두렁, 논두렁으로 관 메고 다니면서 미끄러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올려서 하기 때문에 시체를 묶지 않으면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관을 할 때 시체가 바르지 않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칠성판을 놓고 묶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서 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거기 어디야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틀 지난 다음에 장지로 가고 화장을 한다거나 장지로 내려가잖아요. 이 관을 떨어뜨릴 이유도 없고 흐트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시체를 묶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얘기 안 해주면 그냥 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묶지 마라라고 얘기해주면 거의 맞춰서 해줍니다. 두 번째는 삼배 수의보다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네, 그 대형사님 얘기했죠. 평상시 본인이 좋아하는 옷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 그러세요. 이 옷은 뭐 재질이 면재질이 아니라서 나중에 시체에 붙어가지고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목면에 있을 때 이제 개장을 했어요. 개장을 하는데 묘를 판 거예요. 파묘를 해가지고 이제 탄대로 모셔간다고 그래서 저 이제 가서 봤더니요. 법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법복. 회색 법복을 쫙 입고 계시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삼배 수의보다는 법복 입으셔도 괜찮고요. 평상시 본인이 좋아하셨던 옷을 입고 위에 법복을 입으시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300만 원짜리 안동포 수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본인이 좋아하는 옷,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한지 수의가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수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수의 입으셔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나는 삼배 수의 하지 말고 적어라. 또 미리 구입해 놓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뭐 새로 준비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지 풍수설에서 뭐 명당 자리 찾아다니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사님도 굉장히 경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당 찾아낼 게 없죠. 그리고 예전에 명당을 가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명당 자리에 있으면 고인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명당에 좋은 기운을 자녀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절을 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한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자녀들한테 좋은 거예요, 명당은. 그래서 굳이 명당을 찾아다니면서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맨 마지막 여기 보면은 꽃꽂이보다는 화분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장례식장 가면은 국화꽃 머리 딱딱 잘라갖고 이쑤시개 꽂아가지고 스티로폼에 꽂아갖고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포원에서 보면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단 3일을 위해서 그렇게 고인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활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동포 보훈에 배치되는 그런 행위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살아있는 화분을 그냥 올려놔도 뭐 봤을 때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불교적 장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장례식 치르실 때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그때는 꽃꽂이를 사용하지 않고 물론 그때 꽃꽂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꽃하고 철로 만든 꽃을 해서 불단을 장엄했지 거기에 뭐 꽃꽂이를 막 성대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꽃꽂이 문화는 우리나라에 1970년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업적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꽃을 많이 화려하게 하면은 고인을 성대하게 모셔드리는 거고 그것을 꽃꽂이를 작게 하면은 고인의 때 소홀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화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교당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당에서도 이렇게 꽃꽂이 하시잖아요. 꽃꽂이 제사 지낼 때. 근데 꽃꽂이 하지 말고 그냥 화분 사다가 이렇게 놓아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꽃꽂이를 하려면은 어때요? 미리 가서 화원 가서 꽃 사갖고 와야 되죠. 오아시스에 물 줘서 물 잔잔하게 해놔야 되죠. 딱 해가지고 꽃꽂이 해야 되죠. 날마다 물 줘야 되죠. 끝나고 나면 다시 걷어갖고 정리해야 되죠. 또 꽃 사러 가야 되죠. 이런 공력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식물을 잘라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문화들이 불단의 꽃꽂이 문화들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분으로 하고 서울의 과천교당 같은 경우는요, 어버이날, 그다음에 뭐 6.1대제 이런 때요. 이제 그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카네이션으로 쫙 해놨더라고요. 카네이션으로 불단을. 그래서 그날 와서 기도한 사람들은 카네이션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화분을.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도 고인을 위한 천도제라든지 기념제사 때도 화분을 놓게 되면 갈 때 가족들한테 하나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잘 키워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꽃꽂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완장제도 있잖아요. 완장. 그죠? 팔뚝이 차는 완장이요. 이것도 결국 일제가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표시를 내기 위해서 완장을 차게 한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것이 요즘에 와서는 계급 문화로 돼가지고 한 줄짜리는 사위, 두 줄짜리는 상주, 세 줄짜리는 맞상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굳이 찰 필요 없습니다. 상주를 모르면 문상을 가지 말아야죠. 이거 보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완장 문화라든지 꽃꽂이 문화는 우리가 원불교에서 조금씩 변화시켜야 될 장례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실습 위주로 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많이 적기보다는 적을 때는 그 생사노트 이거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 달 분량이니까 한번 정성 들여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정토님들은 제가 저기 7분 제가 만들어서 저 서울 분원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자, 혹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하고 부합되는지는 몰라도 그 시신기증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해놨는데요.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어떤 것이 먼저냐.
자, 서로 같이 요땡하고 왔다가 빠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 뭐 그런 낭설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질문입니다. 시신기 명턴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시신기증하고 장기기증 먼저 하게 되면 장기기증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장기기증에서 적출을 하는 거죠. 필요한 안구라든지 그런 부분들 먼저 적출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 시신은 의료용으로 해서 그 이제 의과생들의 실습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끝나게 되면 원광대학교에서는 재생의세관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쪽으로 이제 이관이 돼가지고 자녀들 가족들 와서 화장대에서 화장한 후에 그쪽으로 모시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예.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전화번호 거기 밑에 적어놨으니까요. 혹시나 생활하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낯설지만 떠나는 여행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찬 강의와 함께 책 선물 주신 최도훈 교무님께 다시 한번